김주애에게로 세습된 북한 시각에서의 정당한 권력이 비정당한 김여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떤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럼 김씨 체제가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3대째는 지금 더 약해지고 있는 건지 강해지고 있는 건지랑 이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붕괴될 가능성은 사실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90년대 때부터 북한이 늘 붕괴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북한 붕괴론 혹은 희망적인 어떤 북한 붕괴론은 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그렇다면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상황적인 변화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김주애의 후계자거든요. 만약 김정은이 정말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김정은이 이른 시일 내에 죽고 김주애가 20대가 되기 전에 후계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앞으로 그것도 한 7, 8년 남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갓 20대 혹은 10대 후반의 김주애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김주애에게 저는 가장 큰 권력적인 면에서의 경쟁자는 다른 지금 김정은 주변에 있는 충신들이 아니라 본인의 고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이 저는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김여정은 어립니다. 40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김여정은 오빠, 자기의 오라버니인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나름 많은 그런 업적을 쌓았고 또 다양한 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호전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따르는 세력도 있겠죠. 어쨌든 김여정도 김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엘리트 입장에서 북한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변화거든요. 만약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이 바로 북한 엘리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김여정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물론 김주애도 정치적인 천재라서 혹은 타고난 리더라서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다 휘잡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북한의 어떤 엘리트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김주애에게로 세습된 북한 시각에서의 정당한 권력이 이제 비정당한 김여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떤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는 장마당 세대가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그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여정은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다음으로 힘이 있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인가 봐요? 그렇죠. 다섯 손가락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김정은 포함해서요? 네. 김정은, 이설주, 김여정, 조용원, 현성월 이렇게 5명입니다. 조용원과 현성월 어떤 분들인 거죠? 조용원은 조선노동당이 북한의 집권당이잖아요. 유일한 당이잖아요. 조선노동당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조직지도부 부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조선노동당을 김정은에게 충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용원이고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북한 간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이겠지만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어떤 사람이 쓸모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하는 것도 조용원이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현성월은 김정은이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7살 터울의 누나입니다. 누나. 네, 근데 이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성월은 북한에서 가수였습니다. 꽤 잘 나가는 가수였고요. 예전에 준마처녀라는 북한의 그 대중가요가 있어요. 꽤 유명했던 대중가요인데 그 준마처녀를 부른 가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명했던 가수고 김정은과 7살 차이인데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남녀간의 치정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마치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제 공적인 영역까지 들어와서 김정은의 모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마치 대통령실로 따지면은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그 비서실 안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일정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을 전담하는 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부속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걸 부속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속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송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명 안에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특이점이고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자, 말씀하신 또 김정은의 건강 말씀해 주셔서 김정은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랑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아서 만약에 급사하게 되면 북한 세습 통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지금 누가 봐도 건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히 고도 비만이고 또 다양한 지병들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그 김씨 일가 특유의 가족 내력이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늘 심근경색에 시달리고 있고 그 심혈관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뭐 안 좋겠죠. 맨날 치즈만 먹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상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내일 당장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세습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김주애를 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도 본인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른 시기부터 김주애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당장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저는 북한은 정말 큰 혼란에 쌓일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잘 나가는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 독재자가 유지하고 있는, 독재자가 틀어지고 있는 나라는 안정적입니다. 뭐 치안도 안정적이고요. 정치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지적받겠지만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자가 사라졌을 때에는 누구나 다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시황도 보면 그때 진나라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전 중국을 다 통일할 정도로 강했고, 진시황이 걸어다니는 길에는 개미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할 정도로 모든 것이 관리가 잘 됐지만 절대 권력자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나라는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무너졌잖아요. 저는 똑같이 북한도 김정은이 지금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모든 권한을 본인 한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은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정은이 만약 죽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역할을 나눌 시간 없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관리하고 이건 누가 관리하고 뭐 김정은이 관리했던 이것은 또 어디로 넘어가고, 이 권한 분배가 안 된 상태에서 적대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군웅할고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건강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으로 뭐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중 봉기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은 없는지, 이런 게 일어나서 뭐 그런 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건 거의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민중 봉기의 가능성은 저는 정말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요. 쿠데타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정 중심의 쿠데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죽고 난 다음에 김주애를 없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생전에는 그 권력 자체가 이미 혼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쿠데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북한에서는 미친 사람이겠죠. 네. 자, 근데 새조선이라는 또 단체가 김일성 기념 비석에다가 먹물을 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인가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형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우리가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랑스에서 독일 점령 당시에 그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레지스탕스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드골 장군 아닙니까? 북한의 레지스탕스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이 없지만 이건 영상으로 우리가 보내준 거거든요, 저희한테. 정말 그 먹물을 김일성 비석에 뿌리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 발각이 될 경우는 사실 정치범 수용소를 넘어서 아마 사형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 안 잡힌 건가요? 모르죠. 그런 사건을 영상을 찍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리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도 이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또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함이고요. 외부에 알리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 알려야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북한 정권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전혀 없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 어떠한 그 정권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 암담합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이런 어떤 안에서의 활동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저는 그런 것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저는 또 이 소식이 또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정보의 흐름이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초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 한국이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국의 경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쿠데타에 의해서 북한 군부가 갑자기 뭐 정권을 모두 잡아버리는 그런 군부 독재 시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또 난 문제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 뭐 북한의 권력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폴싹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케이오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권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권력 공백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그 권력 공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쪽은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북한의 권력 공백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땅덩어리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만큼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치안을 가려주고 있는 입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방 치안으로서. 하지만 그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 그 사라진 북한이 한국에 흡수가 돼서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주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중국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지금 이 수준과는 사실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그런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국이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군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만약 뭐 야당이 그걸 동의를 해줄지, 혹은 본인들의 자녀를 군대에 보낸 그 부모님들이 그걸 동의를 해줄지,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의 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급변 사태에 대비한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늘 있는데 그런 작전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좀 공개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너진 북한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면 한국이라든가 더 크게 또 미국이 이게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실효적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겠죠.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전방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중국은 압록강 쪽에 북한은 사실 제가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 군의 70%가 지금 38선 일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마음만 먹으면 3일이면은 거의 북촌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평안북도 북촌까지는 3일이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거기를 먹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뭐 여기서부터는 중국이 관할하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중국이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권력 공백이 발생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북한의 공권력이 잃어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상황은 대규모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중국에 건너서 그걸 얻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량의 어떤 그 난민이 발생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걸 중국은 막겠다라는 거죠. 뭐 자국민 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지아가 러시아랑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2008년에 조지아는 남부 오세티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 조지아 집단과 조지아 영토 내에서 전쟁을 벌였었는데 러시아가 이 조지아 영토로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자국민을 보호한다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중 국경 일대가 혼란해지게 되면은 중국인들에도 생존이 위협받는다라는 근거가 충분히 성립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의도를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중국이 뭐 북한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 좀 북중 관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게 어떤 중국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라기보다는 북한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북한이 더 중국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지에 의해서 북중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은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화난 중국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화난 이유는 북한이 지나치게 러시아랑 밀접하게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을 마치 패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북중러 삼각동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닌가 봐요. 이제 북러, N 중국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북한이 상당히 지금 거슬리고 있고요. 북한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북한에게 불편하다라는 것을 티를 내고 있고요. 김정은도 김정은대로 그 본인의 그 주변 간부들한테 중국에게 너무 굽신거리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그 자오로지 그 전국 인민대 중국에서 뭐 서열로 따지면 한 5위 정도 하는 사람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그 사람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최근에 너무 많이 들쑥날쑥한다. 업앤다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북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왜냐하면 항상 북한은 중국을 맞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년에 걸친 또 피로써 맺은 우리의 우정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먼저 그 항상 해주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은 그런 멘트 하나 없이 북중 관계가 지금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분 나쁜 표현을 바로 대놓고 했고 또 작년에 열병식에서는 그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방문을 했었는데 쇼이구 영접할 때 김정은은 거의 두 팔 벗고 나가서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같은 시각 중국 대표단도 왔었거든요. 중국 대표단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한 구애가 선을 넘고 있다라고 중국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동맹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또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왜 김정은은 중국한테 이렇게 삐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달라요. 러시아는 국제제재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조금 신경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나름의 그 지키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국가가 되겠다는 건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때려 이렇게 잡는 것보단 어쨌든 대국으로서의 어떤 체면과 그 여러 가지 책임이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중국도.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대북 유엔 제재를 내릴 때 중국은 대북 유엔 제재를 수용을 해서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들 다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좀 비자를 연장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좀 더 오래 일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이 거둬들이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NO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북한은 그럼 우리 너네랑 안 해. 러시아한테 가서 뭐 벌목공이라든가 건설 노동자들 좀 받아줄 의향이 있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급했거든요. 북한의 포탄이 중요했고 또 북한의 그 건설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랑 북한의 그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은 팽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좋겠네요.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북한에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이 방문을 하면서 북한에 준 선물 보따리가 바로 북러 동맹입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로 설명을 하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 윗단계가 바로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면 군사 동맹까지는 안 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조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수단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쟁에 자동 개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한미동맹이 맺고 있는 것이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성격의 조약을 러시아랑 북한이 맺은 겁니다. 지금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푸틴이 날아간 거죠.